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된 셀리는 인천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의 편안한 회색 후드티와 레깅스 차림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그녀는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달랐다. 공항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마치 패션 화보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트렌치코트, 세련된 컬러 배합의 니트와 슬랙스, 심지어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도 어딘가 모르게 스타일리시했다. 미국 공항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셀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LA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한 차림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여성들의 메이크업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머리 스타일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는 듯 완벽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여성들의 피부였다. 공항의 형광등 아래에서도 빛나는 듯한 광채 피부, 마치 포토샵을 한 것처럼 매끈하고 투명한 피부톤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셀리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환승을 위해 긴 통로를 걸으며 마주친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허술한 차림이 없었다. 퇴근 시간이었는지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남성들은 잘 맞는 정장과 깔끔한 구두, 여성들은 우아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혹은 세련된 팬츠수트를 입고 있었다. 미국에서 직장인들이라면 금요일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평일 저녁인데도 모두가 격식을 갖춘 모습이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셀리는 맞은편 벤치에 앉은 여성을 유심히 관찰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녀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베이지색 롱코트 안에 화이트 터틀넥 체크무늬 스커트에 앵클부츠를 신고 있었다. 액세서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작은 골드 귀걸이와 가죽 시계가 전체적인 룩을 완성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머리카락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는 조명을 받아 실크처럼 빛났고 윤기가 흘러넘쳤다. 피부 역시 도자기처럼 매끈했다. 저 사람 연예인인가? 셀리는 잠깐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건 특별한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인 것 같았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도 교복 위에 예쁜 패딩을 입었고 가방과 신발까지 코디가 맞춰져 있었다. 셀리는 자신의 오래된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편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스타일이 갑자기 너무 무관심해 보였다. 여기 사람들은 집 나설 때마다 패션쇼에 가는 기분인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이게 그들의 일상이고 기본인 것이다.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셀리는 걷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한국에서의 첫날 셀리는 깨달았다. 여기서는 자신의 외모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언어이자 예의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셀리는 결심했다. 나도 여기 사람들처럼 멋지게 꾸미는 법을 배워야겠어. 한국 생활의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편의점에 들른 첫날 밤, 셀리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은 편의점 한쪽 벽면 전체가 스킨케어 제품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미국 편의점에서는 기껏해야 립밤이나 간단한 로션 정도만 팔았는데 여기는 달랐다. 마스크팩만 해도 수십 종류가 넘었다. 보습, 미백, 진정, 모공 케어, 주름 개선. 종류도 용도도 다양했다. 가격표를 보니 한 장에 1,000원 정도. 달러로 따지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이게 대체 뭐야? 셀리는 달팽이 크림이라고 적힌 제품을 집어들었다. 실제 달팽이 점액이 들어있다는 설명에 처음엔 얼굴을 찌푸렸지만 성분표를 읽어보니 피부 재생과 보습에 탁월하다고 했다. 그 옆에는 벌에 독이 들어간 크림, 카카오 추출물 마스크팩, 녹차 성분 세럼 등 신기한 제품들이 즐비했다. 셀리는 몇 가지 마스크팩과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총액이 10,000원도 안 나왔다. 다음날 룸메이트인 지연을 만났다. 27세의 지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피부톤이 균일하며 뺨에는 자연스러운 광채가 흘렀다. 어떻게 그런 피부를 가지게 된 거야? 셀리가 물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매일 관리하는 거지. 그날 저녁 셀리는 지연의 스킨케어 루틴을 지켜보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먼저 지연은 오일 클렌저로 메이크업을 지웠다. 첫 번째 클렌징이야. 유분을 녹이는 거지. 그 다음은 폼 클렌저로 2차 세안. 이중 세안은 기본이야. 피부에 남은 노폐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셀리는 미국에서 한 번만 세안하던 자신의 습관을 떠올렸다. 세안 후 지연은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 얼굴을 닦아냈다. 토너는 피부결을 정돈하고 다음 단계 흡수를 도와줘. 그 다음은 에센스. 이건 영양 공급의 핵심이야.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두드리며 흡수시켰다. 그 다음은 세럼. 세럼은 특정 피부 고민을 타겟팅하는 거야. 나는 미백 세럼을 쓰고 있어. 그리고 앰플, 아이크림, 모이스처라이저, 마지막으로 수분크림까지. 잠깐, 이게 몇 단계야? 셀리가 놀라서 물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세어보며 말했다. 오늘은 9단계? 주말엔 마스크팩도 하니까 10단계 정도 되지. 셀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미국에서 그녀의 스킨케어는 세안 후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하나로 끝이었다. 3분이면 충분했던 루틴이 여기서는 30분이 넘게 걸리는 정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아? 셀리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지면 금방이야. 그리고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 하루 중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명상 같은 거야. 그녀의 대답에서 셀리는 한국 여성들의 뷰티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자기 관리이자 자기의 표현이었다. 다음 주말 셀리는 올리브영이라는 뷰티 스토어를 방문했다. 3층 건물 전체가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으로 가득했다. 미국의 세포라나 울타보다 훨씬 컸고 제품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했다. 한국 브랜드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제품들이 있었다.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다. 미국에서 $30 하던 제품이 여기서는 2만원, 즉 $15 정도였다. 샘플을 시험해보는 공간도 있었고 피부 타입 테스트를 해주는 기계도 있었다. 셀리는 호기심에 테스트를 받아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건조, 모공 확장, 피부결 불균형, 수분 부족. 그녀가 무심하게 대했던 피부가 실은 많은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이다.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줬다. 그날부터 셀리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5단계로 시작했다. 클렌징, 토너, 에센스, 모이스처라이저, 선크림.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화장이 더 잘 먹었으며 건조함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 달 후 셀리는 지연처럼 8에서 9단계 루틴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피부에서 예전에 없던 광채를 발견했다. 이게 K-뷰티의 마법이구나. 셀리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피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정성스러운 노력의 결과였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셀리는 머리를 자르고 싶어졌다. 미국에서 그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헤어샵을 찾았다. 한 번 가면 커트와 간단한 스타일링 비용으로 $80는 기본이었고 컬러를 하면 $200가 훌쩍 넘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지 않았다. 지연에게 추천을 부탁하자 그녀의 단골 미용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지연은 3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간다고 말했다. 3주마다? 셀리는 놀라서 되물었다. 그렇게 자주 가면 돈이 엄청 들지 않아?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커트만 하면 2만원 정도야. 트리트먼트 추가해도 4에서 5만원이면 충분해. 셀리는 빠르게 계산했다. 3만원이면 약 $22. 미국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그 가격에 제대로 해줘? 그녀가 의심스럽게 묻자 지연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동네 헤어샵 원장님 실력 정말 좋아. 내가 데려다 줄게. 다음 주 토요일 셀리는 지연을 따라 동네 헤어샵에 갔다. 생각보다 작고 아늑한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였다. 원장님은 3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이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다. 셀리는 간단히 커트와 기본 트리트먼트를 요청했다. 가격을 물으니 총 35,000원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다. 샴푸를 하는 동안 셀리는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미국 헤어샵에서는 빠르게 머리를 감고 끝이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두피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어시스턴트가 15분 가까이 정성스럽게 샴푸를 해주고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우리 샵은 두피 케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한 두피가 건강한 머릿결을 만들거든요. 그녀가 설명했다. 트리트먼트 과정도 인상적이었다.
머리카락 끝부터 뿌리까지 영양팩을 꼼꼼히 발라주고 스팀 타월로 감싼 후 20분간 기다렸다. 그 사이 목과 어깨 마사지도 해줬다. 이게 다 기본 서비스예요? 셀리가 놀라서 물었다. 네, 기본이죠. 고객님이 편안하게 쉬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추가 비용을 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여기서는 기본으로 제공되었다. 커트하는 동안 원장님은 셀리의 얼굴형과 헤어 스타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얼굴형이 계란형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레이어를 주면 더 입체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마가 넓으신 편이니 앞머리를 시스루로 만들어서 가볍게 내려드릴게요. 그는 단순히 원하는 길이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와 얼굴형을 고려해 디자인하고 있었다. 드라이하면서도 세심했다. 한국 스타일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살려드릴게요. 너무 부풀지 않게 딱 적당하게요.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1시간 반 정도 지나 거울을 보는 순간 셀리는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것처럼 윤기가 흘렀고 스타일도 완벽했다.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다. 이게 나야? 그녀는 믿기지 않아 계속 거울을 들여다봤다. 계산을 하면서 원장님이 물었다. 다음 예약 잡고 가실래요? 3주 후쯤 오시면 트리트먼트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리는 망설임 없이 예약을 잡았다.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면 매주 와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미국에서는 헤어샵이 큰 부담이자 특별한 이벤트였다면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자기 관리의 한 부분인 것이다. 길을 걷는 동안 셀리는 쇼윈도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 확인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윤기가 반짝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릿결이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들도 셀리처럼 정기적으로 헤어샵에서 관리를 받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 높은 퀄리티, 세심한 서비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한국 사람들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지연이 셀리를 보더니 감탄했다. 우와, 완전 예뻐졌다. 원장님이 잘해주셨네. 내가 추천한 보람이 있어. 셀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에 썼다. 오늘 깨달았다.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머릿결은 유전이 아니라 문화다. 헤어 케어를 일상의 일부로 여기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가격과 훌륭한 서비스. 미국에 돌아가도 이 습관은 꼭 유지해야겠다. 하지만 미국의 헤어샵 가격을 생각하니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11월이 되자 서울의 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셀리가 놀란 건 사람들이 입는 옷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벼운 재킷이나 가디건을 입던 사람들이 갑자기 롱패딩, 롱코트, 울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정말 철저히 확인하나 봐. 셀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셀리야, 이번 주말에 쇼핑 갈래? 지연이 물었다. 겨울옷 사야 하거든. 셀리는 의아했다. 너 옷장에 옷 엄청 많잖아. 작년 겨울옷은?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작년 거? 그건 이제 유행이 지났어. 올해는 오버사이즈 패딩이랑 롱코트가 대세라서 새로 사야 해. 그리고 색감도 달라. 작년엔 블랙이랑 네이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베이지 톤이랑 카키색이 핫해. 셀리는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그녀는 5년 전에 산 코트를 아직도 입고 있었다. 품질 좋은 기본 아이템 몇 개를 오래 입는 게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패션이 소비재였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그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따랐다. 주말에 지연과 함께 명동에 갔다. 그곳은 쇼핑의 천국이었다. 수십 개의 패션 매장이 좁은 거리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각 매장마다 최신 트렌드의 옷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지연은 익숙한 듯 매장을 누비며 옷을 골랐다. 이 패딩 어때? 오버사이즈로 입으면 딱 올해 스타일이야. 가격표를 보니 7만원 약 $50 미국에서. 비슷한 퀄리티의 패딩은 최소 $150는 했다. 셀리도 몇 벌 입어보기 시작했다. 롱코트, 니트, 부츠컷 팬츠, 오버핏 셔츠. 입어볼 때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코디를 제안했다. 이 코트는 청바지랑 입으시면 캐주얼하고 슬랙스랑 입으시면 시크해요. 그리고 이 니트랑 레이어드 하시면 완벽해요. 그들은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2시간 후 셀리는 3개의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롱코트 하나, 니트 2개, 팬츠 하나, 부츠 한 켤레. 총 금액은 25만원, 약 $180. 미국에서 같은 퀄리티의 아이템을 샀다면 최소 $500는 들었을 것이다. 이 가격이 진짜야? 셀리는 계속 믿기지 않았다.
지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응, 명동은 좀 비싼 편이야. 동대문 가면 더 싸. 다음 주 셀리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출근했다. 동료 선생님들이 바로 알아봤다. 오, 셀리. 옷 바꿨네요?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 칭찬을 들으며 셀리는 기분이 좋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12월이 되자 거리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욱 화려해졌다. 반짝이는 액세서리, 벨벳 소재의 드레스, 퍼가 달린 코트. 셀리는 또다시 쇼핑에 나섰다. 이번엔 혼자서 자신감 있게. 강남의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그녀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 부티크에서 아름다운 캐시미어 코트를 발견했다. 입어보니 완벽하게 맞았다. 가격은 15만 원. 미국에서 캐시미어 코트는 최소 400달러는 했다.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물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주 옷을 사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시즌마다 새 옷을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패션이 빠르게 변하니까요. 그리고 옷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잖아요. 그날 저녁 옷장을 정리하며 셀리는 깨달았다. 한 달 반 만에 그녀의 옷장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미국에서 가져온 편한 후드티와 청바지는 구석으로 밀려났고 세련된 한국 스타일의 옷들이 옷장을 채우고 있었다. 베이지 톤의 롱코트, 오버사이즈 니트, 슬림한 슬랙스, 앵클부츠. 그녀는 이제 명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다. 오늘 뭐 입지? 이 질문이 이제 셀리의 아침 루틴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던 고민이었다. 편한 청바지에 티셔츠,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날씨, 일정, 만날 사람을 고려해서 옷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회사 동료인 민지가 물었다. 셀리, 미국에서도 이렇게 옷에 신경 썼어요? 셀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혀요. 솔직히 미국에선 편한 게 최고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선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재미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옷차림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태도예요.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외모에 신경 쓴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요. 셀리는 이해했다. 한국에서 외모 관리는 자기애이자 사회적 예의였다. 2월이 되자 봄 컬렉션이 매장에 등장했다. 파스텔 톤의 니트, 경량 트렌치코트, 플리츠 스커트. 셀리는 또다시 쇼핑 욕구를 느꼈다. 이게 중독인가? 그녀는 웃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각 시즌마다 새로운 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셀리는 미국에 있는 친구 제시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오마이갓 셀리. 너 완전 달라졌어. 제시카가 소리쳤다. 화면 속 셀리는 세련된 베이지 니트에 골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다.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피부는 빛났다. 한국 생활이 너를 완전히 바꿔놨네. 넌 이제 K-드라마 주인공 같아. 셀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평범한 거야. 모두가 이렇게 신경 써서 꾸며.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 매일 아침 옷 고르는 게 즐거워. 제시카가 부러운 듯 말했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여기서 그렇게 꾸미면 과하다는 소리 들어. 근데 가격도 진짜 싸다며? 응,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옷 한 벌 사는 가격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야. 그래서 더 자주 사게 돼. 셀리가 설명했다. 통화를 끝내고 셀리는 자신의 변화를 돌아봤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패션에 관심 없던 자신이 이제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코디를 고민하고 시즌마다 옷장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한국의 패션 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다양하며 접근성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옷 잘 입네요. 오늘 코디 예쁘다는 칭찬이 일상적으로 오갔고 그것이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셀리는 깨달았다. 한국에서 패션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합리적인 가격, 빠른 트렌드, 다양한 선택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기는 문화.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이 패션쇼의 모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셀리도 그중 한 명이 되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셀리는 지연과 함께 신사동 가로수길을 걸었다. 저기 새로 생긴 카페 가보자. 인스타에서 완전 핫하대. 지연이 말했다. 셀리는 또 카페야? 라고 생각했지만 따라갔다. 한국에 온 이후 그녀는 카페에 가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미국에서는 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셨다. 카페에 앉아있는 건 특별한 날이나 누군가를 만날 때뿐이었다.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셀리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 2층짜리 카페의 내부는 마치 미술관 같았다. 높은 천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대리석 테이블, 벨벳 소파,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드라이 플라워와 예술 작품들. 이게 카페야, 갤러리야? 셀리가 물었다. 지연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요즘 카페는 다 이래. 인테리어가 예뻐야 사람들이 오거든. 메뉴판을 보니 아메리카노가 6,500원이었다. 약 $5. 미국의 스타벅스와 비슷한 가격이었다. 비싸네. 셀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카페는 거의 만석이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거의 모두가 자신의 음료 사진을 찍고 있었다. 커피가 나왔을 때 셀리는 그 이유를 이해했다. 라떼 위에는 섬세한 라떼 아트가 그려져 있었고 잔은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듯한 독특한 형태였다. 접시 위에는 작은 쿠키가 예쁘게 놓여 있고 그 옆에 말린 꽃잎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거네. 셀리가 말했다. 사진 찍어야지.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녀는 다양한 각도에서 커피 사진을 찍었다. 위에서, 옆에서, 창가의 빛을 받게 해서. 최소 10장은 찍은 것 같았다. 미국에서는 커피 사진을 이렇게 많이 안 찍지 않아? 지연이 물었다. 전혀. 받으면 바로 마셔. 셀리가 대답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진짜? 이렇게 예쁜데 사진 안 찍으면 아까운데. 셀리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봤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장 찍다 보니 재미있어졌다. 어떤 각도가 가장 예쁜지 빛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지연이 조언했다. 창가에 두고 찍어봐. 자연광이 최고야. 그리고 손을 살짝 손잡이에 넣으면 더 감성적이야. 셀리가 지시대로 했더니 정말 잡지에 나올 것 같은 사진이 나왔다. 필터는 뭐 쓸 거야? 지연이 물었다. 필터? 셀리는 사진에 필터를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지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다. 와, 이 필터를 쓰면 색감이 따뜻해져. 이건 빈티지 느낌이고 이건 밝고 깨끗한 느낌이야. 카페마다 어울리는 필터가 있어. 셀리는 신기한 듯 여러 필터를 시도해봤다. 커피를 마시는 2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한 테이블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케이크를 앞에 두고 최소 몇 분 동안 사진만 찍고 있었다. 다양한 포즈, 다양한 각도, 케이크만. 저 사람들 케이크 놓겠는데? 셀리가 웃으며 말했다. 지연도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근데 다들 그래. 맛도 중요하지만 인증샷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 창가 자리에 앉은 커플은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조금만 더 웃어봐. 커플 입 가까이 창문 쪽을 봐봐. 세심한 디렉팅이었다. 한국에서는 SNS가 정말 중요해.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이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거든. 그래서 다들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고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팅이지. 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그 후로 셀리는 카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지연과 함께 혹은 혼자서 주말마다 새로운 카페를 탐방했다. 성수동의 인더스트리얼 스타일 카페, 이태원의 루프탑 카페, 한남동의 갤러리 카페. 각 카페마다 독특한 컨셉과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각각에 어울리는 사진 스타일도 달랐다. 셀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롭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1년에 몇 번 올릴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주 2, 3회 포스팅을 했다. 카페 사진, 음료 사진, 브런치 사진. 미국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다. 너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 부럽다. 카페가 다 예술 작품이네. 언제 우리도 데려가줘.
어느 날 혼자 카페에 갔을 때 셀리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커피를 주문하자마자 가장 예쁜 자리를 찾고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몇 장 찍어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필터를 적용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감정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예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카페 문화였고 셀리는 그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6,500원짜리 커피는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격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공간, 사진 찍을 기회, 그리고 SNS에 공유할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내 인스타그램 봤어. 너 정말 한국 생활 즐기고 있구나. 매주 다른 카페에 있더라. 그런데 커피값이 안 부담돼? 셀리는 대답했다.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엄마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그렇구나. 네가 행복하면 됐어. 전화를 끊고 셀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수길의 거리에는 수십 개의 카페가 즐비했고 각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모두가 자신만의 순간을 즐기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었다. 셀리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한국의 카페 문화이고 이제 그녀도 그 일부였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때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커피를 사서 출근했다. 점심때 회의가 길어져서 식사를 못했을 때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저녁 늦게 배가 고플 때도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24시간 열려있고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 편의점은 셀리의 제2의 냉장고가 되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1 이벤트였다. 편의점에 갈 때마다 무언가는 1+1 행사를 하고 있었다. 과자, 음료, 라면, 심지어 도시락까지. 하나 가격에 2개를 준다고? 셀리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지연이 설명했다. 편의점끼리 경쟁이 심해서 계속 이벤트를 해. 소비자한테는 좋지. 셀리는 1+1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 셀리는 편의점에서 브런치를 해결하기로 했다. 샌드위치 하나, 샐러드 하나, 그릭 요거트,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산하니 8,000원.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으면 최소 15,000원은 들었을 것이다. 창가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거리를 바라봤다. 주말 아침인데도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모두가 편의점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배가 고팠다. 미국이었다면 참고 자거나 냉장고를 뒤졌을 텐데 셀리는 편의점에 갔다. 그 시간에도 편의점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직원은 친절했으며 음식은 신선했다. 컵라면과 주먹밥, 초코우유를 사서 집에 돌아왔다. 이게 천국이지 뭐야. 셀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동료 선생님들과 편의점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모두가 자신만의 추천 메뉴가 있었다. 나는 CU의 삼각김밥이 제일 맛있어. GS25의 도시락이 최고야. 세븐일레븐 샌드위치는 진짜 맛있어. 편의점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셀리도 점차 자신만의 애호 제품을 발견해갔다. 가장 신기했던 건 편의점 음식의 퀄리티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처음 왔을 때 먹었던 도시락보다 3개월 후에 도시락이 더 맛있었다. 새로운 메뉴도 계속 나왔다. 편의점들이 진짜 노력하네. 셀리는 감탄했다. 미국의 편의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메뉴를 팔고 있는데 한국은 달랐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셀리는 편의점에서 산 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한국 편의점은 정말 천국이야. 24시간 열려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며 저렴하고 맛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1+1 이벤트까지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 혼자 사는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친구에게 편의점 사진을 보냈더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이게 진짜 편의점 음식이야? 레스토랑 같은데? 셀리는 대답했다. 응, 진짜야. 한국 편의점은 차원이 달라. 여기서는 편의점만으로도 한 달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셀리는 바쁜 한 주 동안 거의 몇 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전혀 불만이 없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였고 바쁜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안전망이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민주적인 공간이었다. 셀리는 편의점이 있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배가 고프든 목이 마르든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는 항상 따뜻한 빛이 기다리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울에서의 첫 출근날 셀리는 긴장했다. LA에서는 항상 자동차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낯설었다. 지연이 함께 가며 설명해줬다. 지하철 타면 30분이면 돼. 7호선 타고 강남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면 돼. 셀리는 복잡할 것 같았지만 따라가 보기로 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셀리는 놀랐다. 깨끗하고 밝았으며 표지판이 명확했다.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다. 티머니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다. 이거 하나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결제도 돼. 지연이 설명했다. 셀리는 LA의 복잡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떠올렸다. 거기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따로 관리되어 환승도 복잡했고 카드 시스템도 통합되지 않았다. 플랫폼에 서자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다. 2분 후 도착. 그리고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들어왔다. 진짜 정확하네. 셀리가 감탄했다. 열차 내부도 깨끗했다. 좌석은 편안했고 손잡이도 충분했으며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없었다. 환승도 생각보다 쉬웠다.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2호선 방면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고 화살표를 따라가니 5분도 안 걸려 2호선 플랫폼에 도착했다. LA에서는 환승하려면 역 밖으로 나가서 다른 역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셀리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다. 회사에 정확히 30분 만에 도착했다. 지연이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니. 이것은 LA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차로 출근하면 교통 상황에 따라 30분이 걸릴 수도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하철은 달랐다. 항상 일정했고 예측 가능했다. 어느 토요일 셀리는 경복궁에 가기로 했다. 집에서 경복궁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다. 티머니 카드를 찍고 들어가 편안하게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내렸다. 요금은 1,400원, 약 1달러. 이 가격에 40분을 이동했다고? 셀리는 믿기지 않았다. LA에서 40분 거리를 우버로 가면 최소 30달러는 들었다. 자가용으로 가도 주차비가 비쌌다. 버스도 이용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잡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쉬웠다. 각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간선버스 472번, 3분 후 도착. 그리고 정말로 3분 후 버스가 왔다. 버스 내부에도 다음 정류장을 알려주는 안내 방송이 있었고 전광판에도 표시되었다. 내릴 정류장을 놓칠 염려가 없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조합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리고 환승 시스템이 훌륭했다. 30분 내에 환승하면 추가 요금이 없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버스로. 한 번에 카드 찍기로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통합 시스템이구나. 셀리는 감탄했다. 셀리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심야버스였다. 밤 12시 넘어. 지하철이 끊긴 후에도 심야버스가 운행했다. N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버스들이 새벽까지 서울 곳곳을 연결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홍대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심야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비용은 2,000원 정도. 택시 타면 2만 원은 드는데. 셀리는 만족스러웠다. 대중교통의 안전성도 인상적이었다. 심야에 혼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불안하지 않았다. CCTV가 곳곳에 있었고 비상벨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의 밤문화가 활발해서 심야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것이 안전을 보장했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도 좋았다. 지하철과 버스에는 노약자석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켰다. 셀리도 처음에 실수로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지연에게 배웠다. 저 자리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한 거야. 빈자리라도 젊은 사람은 앉지 않는 게 좋아. 그 후로 셀리도 그 문화를 존중했다. 계단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거의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셀리는 생각했다. 인프라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셀리는 자신은 한 번도 서울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LA에서는 차 없이 살 수 없었다. 출근, 장보기, 친구 만나기. 모든 것에 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다. 지하철과 버스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였다. LA에서 차를 유지하는 비용은 한 달에 최소 $500였다. 할부금,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하지만 서울에서 대중교통비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나왔다. 약 $75. 6분의 1 정도의 비용이었다. 그리고 주차 걱정, 교통체증, 스트레스, 음주 후 운전 걱정도 없었다. 셀리는 지하철에서 책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운전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동 시간이 4시간이 되는구나. 그녀는 깨달았다. 30분의 출퇴근 시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친구들이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할 때마다 셀리는 대중교통 이야기를 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말 최고야. 깨끗하고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정확해. 차 없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차가 있으면 더 불편할 것 같아. 주차비도 비싸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셀리는 즉흥적으로 수원 화성에 가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고 검색 결과가 나왔다. 티머니 카드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환승 2번을 거쳐 수원역에 도착했다. 요금은 2,000원도 안 나왔다. 이 자유로움이라니. 셀리는 생각했다. 계획 없이도 차 없이도 한국에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는 인프라다. 차가 없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서울 어디든 한국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확성, 효율성, 저렴한 가격,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회의 노력이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게 정말 그리울 것 같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셀리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게 되었다. 저녁 8시가 넘어 퇴근했고 배가 고팠다. 집에 도착해 배달 앱을 열었다. 뭐 먹지?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족발, 찜닭. 선택지가 무궁무진했다. 치킨을 주문했다. 예상 배달 시간 25분. 25분? 진짜? 셀리는 의심스러웠다. LA에서는 배달 음식이 최소 45분, 보통 1시간은 걸렸다. 하지만 정확히 23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자 따끈따끈한 치킨이 도착해 있었다. 와. 셀리는 감탄했다.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다. 다음 날 셀리는 온라인으로 옷을 주문했다. 오후 3시에 주문했는데 화면에 내일 도착이라고 표시되었다. 내일?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빠른 배송이라고 해도 3에서 5일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다음날 오전 10시에 택배가 도착했다. 주문 후 19시간 만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나 봐. 셀리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회사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메일을 보내면 30분 안에 답장이 왔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일에 실행되었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도 빨랐다. 미국에서 3개월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1개월 만에 끝났다. 한 번은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도 놀랐다. 계좌 개설에 10분도 안 걸렸다. 직원은 빠르고 정확하게 서류를 처리했고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되었다. 미국에서는 카드 받는 데만 일주일 걸렸는데 셀리는 중얼거렸다. 한국의 모든 것은 빨랐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시간 낭비가 없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왜 이렇게 빨리 해? 셀리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빨리 하는 게 능력이고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경쟁이 심하니까 빨리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셀리는 이해했다. 이것이 한국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하지만 적응하면서 셀리도 빨라졌다.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 서울 사람들은 정말 빨리 걸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신도 그 속도로 걷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서고 급한 사람은 왼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이 암묵적인 룰을 모르던 셀리는 처음에 뒤에서 죄송합니다.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지켰다. 인터넷 속도도 놀라웠다.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었다. 영화를 다운로드하는데 몇 분이면 충분했다. 화상회의도 끊김없이 매끄러웠다. 온라인 게임도 렉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버퍼링 보는 시간이 영상 보는 시간만큼 길었는데 셀리는 한국의 IT 인프라에 감탄했다. 이 빠른 속도의 장점은 명확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하루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아침에 회사 가고, 점심에 맛집 가고, 저녁에 친구 만나고, 밤에 카페 가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시간 낭비가 없었다. 한국에서의 하루는 미국에서의 이틀 같아. 셀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다. 가끔은 너무 빨라서 여유가 없었다. 천천히 걷고 싶을 때도 있었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자신도 서두르게 되었다. 조금 더 천천히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지연과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도 공감했다. 나도 가끔 번아웃이 와. 모든 게 너무 빨라서. 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잖아. 적응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빨리빨리 문화가 없었다면 한국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말에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췄다. 천천히 걷고 여유 있게 브런치를 먹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일에 빠른 속도를 유지하려면 주말에 느린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균형을 잡는 것 같았다. 평일에는 전력 질주, 주말에는 재충전.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이 빠른 속도 덕분에 셀리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모든 것이 느렸다면 이만큼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미국 친구와 통화하며 셀리는 말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양날의 검이야. 엄청나게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가끔은 숨이 막혀.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이 속도가 주는 자유와 가능성이 보여. 하루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이 속도가 좋아. 미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너무 느려서 답답할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셀리는 한국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물론 가끔은 쉬어가며 균형을 잡으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을 역동적이고 효율적이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내 인생을 바꿨다. 패션, 뷰티, 헤어, 카페, 편의점, 대중교통,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때로는 도전적이었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제 더 세련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다양한 사람이 되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다.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내 일부로 남을 것이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항상 움직이는 도시. 이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셀리에게도 제2의 고향이 되었다.